한국이 없으면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백악관 공식 성명에 적힌 단 한 줄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말이었죠. 미국과 유럽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 강력한 제재로 러시아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핵연료 수출 중단을 선언하며 반격에 나섰죠. 핵연료 공급이 끊기자 미국의 원전 가동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제재로 세계를 쥐락펴락하던 미국은 러시아 앞에 무릎을 꿇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미국에게 먼저 손을 내민 나라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책임을 회피할 때 모든 책임을 짊어질 준비가 된 나라, 대한민국이었죠. 한국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미국, 그리고 이어진 충격적인 발표에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대한민국에게 모든 핵 주권을 넘기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모두가 지켜볼 때 먼저 움직인 나라, 대한민국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이 숨을 멈출 뻔했습니다. 러시아가 우라늄 공급을 끊었고 원자력 발전소는 물론 모든 결제 시스템이 싹 다 잠겨버린 겁니다. 단순한 에너지 위기가 아니라 거래 자체가 아예 죽어버린 미국 역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닥뜨리기 직전이었죠. 저는 미 재무부 제재감사 분석실에서 20년 넘게 숫자를 뜯어봤습니다. 에단 콜드웰 선임 감사관이에요. 웬만한 금융 쇼크는 다 봐왔습니다. 제재가 흔들면 시장이 겁먹고 겁먹으면 돈줄이 마르는 구조를 손바닥 보듯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회의실에서 받아든 슬라이드 한 장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거든요. 해결책하네요. 그날 아침 재무부 건물 복도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보통 위기가 터지면 사람들이 바빠지거든요. 전화기가 울리고 문서가 오가고 목소리가 높아지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다들 멈춰 있었습니다. 모니터 앞에 얼어붙은 것처럼 앉아서 같은 화면을 보고 있더군요. 결제 승인 지표였어요. 핵연료 관련 거래의 결제 승인율이 전날 대비 반 토막 났습니다. 러시아가 공급 제한을 발표한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시장은 이미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저는 곧바로 리스크 경보 시스템을 열었습니다. 에너지부에서 올라온 보고서와 재무부 내부 지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이상했습니다. 에너지부는 공급량을 말하고 있었고 재무부 지표는 결제를 말하고 있었거든요. 둘이 같은 위기를 보는데 언어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데 방향은 똑같았습니다. 둘 다 급락이었죠. 공급이 끊기기 전에 거래가 먼저 죽는다. 저는 그 문장을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에너지 문제가 아닙니다. 금융 문제예요. 제 영역이었죠. 그런데 제 영역에서 이런 속도로 무너지는 건 처음 봤습니다. 오전 10시 긴급 회의 소집 통보가 떴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직접 부른 자리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에너지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가 이미 와 있더군요. 두 장관이 한 테이블에 앉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급했다는 뜻이에요.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커피잔을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사람도 보였어요. 베선트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결제가 먼저 막혔어. 공급 차단 발표가 나오자마자 보험사들이 빠지기 시작했고 운송 계약이 멈췄어. 라이트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발전소들이 연료 재고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버틸 수 있지만 신규 계약이 안 되면 내년이 문제예요. 저는 두 사람의 말을 받아 적으면서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제재를 강화하면 러시아가 굴복할까? 아니, 그 전에 우리 쪽 거래선이 먼저 마를 수도 있겠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베선트 장관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자료였어요. 저는 그 자료를 보자마자 등이 뻣뻣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슬라이드 한 장에 대체 공급원 후보가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유럽, 일본, 그리고 한국. 그런데 한국 옆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동업구조 검토 대상. 동업이라고요? 저는 속으로 되물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동업을 한다고? 핵연료 공급에서? 말이 안 됐어요. 저는 그 페이지를 따로 표시해서 제 증거 파일에 저장했습니다. 나중에 반박할 근거로 쓰려고요. 라이트 장관이 그 슬라이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유럽은 자기네 물량 확보하느라 정신없고 일본은 규모가 안 돼요. 한국만 당장 움직일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끼어들었어요. 장관님, 한국이 연료 공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압니다. 하지만 동업은 다른 문제 아닙니까? 권한을 나눠준다는 건데 그게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콜드웰, 자네 생각은 뭔가? 제재와 금융 통제로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권한을 밖으로 넘기면 통제력을 잃어요. 지금 시장이 불안한 건 공급 때문이 아니라 신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게 20년간 제가 봐온 세상이었으니까요. 제재로 누르고 금융으로 옥죄고 결국 상대가 우리 규칙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 그게 미국이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이었어요. 한국에 권한을 준다는 건 그 방식을 스스로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확신했어요. 그런데 베선트 장관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번은 좀 다를 수 있어. 장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통제로 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시장이 더 겁먹는 상황이야. 제재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어.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장관이 먼저 손을 들었어요. 자네 의견은 알겠어. 하지만 지금은 증거로 판단하자. 감정 말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감정이라니요? 저는 20년 경력의 전문가입니다. 감정으로 말한 적 없어요. 그런데 왜 그 말이 찔렸을까요? 그 순간 또 하나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유럽 조달 라인에서 온 신호였어요. 유럽 쪽 계약들이 신규 발주를 멈추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이행 보증 문제. 지금 상황에서 누가 납기를 책임질 수 있느냐는 거였죠. 공급자가 중간에 못 주면 누가 물어주느냐. 그 질문에 답이 없으니까 계약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 신호를 정치가 아니라 계약 리스크로 분류했습니다. 유럽이 겁먹은 거예요. 러시아 공급이 끊기면 대체제가 필요한데 그 대체제를 누가 보증하느냐.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저는 그제야 한국이 왜 후보에 올랐는지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정해서가 아니에요. 빈틈을 찾으려고요. 회의가 끝날 때쯤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규칙이 하나 생겼어요. 베선트 장관이 직접 문서에 적었습니다. 이번 건은 증거로만 판단한다. 추측이나 편견은 배제한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증거로 판단한다는 건 제가 20년간 믿어온 프레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통제가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잖아요. 저는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이 왜 후보에 올랐는지 그 근거를 직접 뜯어보겠다고요. 그리고 빈틈을 찾아내겠다고요. 반드시요. 제 보고서 초안에는 이미 반대 논리가 절반쯤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원전 수출 몇 건 성공한 나라.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그건 시공 능력이지 시스템이 아니에요. 빨리 짓는 건 잘하죠. 하지만 책임을 지는 구조가 있느냐, 검증을 버틸 수 있느냐.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에 권한을 준다고요? 미국의 핵심 에너지 공급망에 한국을 끼워 넣는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복도 창문으로 워싱턴의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곧 눈이 올 것 같았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아까 그 슬라이드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한국, 동업구조 검토 대상. 그 문장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렇게 혼잣말을 하고 다시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바로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국가별 대체 공급원 분석 자료였어요. 두께가 손가락 3마디는 됐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눈이 따가웠어요. 간밤에 거의 못 잤거든요. 머릿속에서 질문 하나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 저는 그 질문을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반박하려면 근거가 필요하니까요. 한국이 왜 후보에 올랐는지 알아야 왜 안 되는지도 설명할 수 있잖아요. 저는 빈 종이를 꺼내서 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별 비교표였어요. 유럽, 일본, 한국. 각 나라의 생산 능력, 기술 수준, 계약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죠. 그런데 표를 채워갈수록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수준은 세 곳 다 비슷했어요. 유럽도, 일본도, 한국도 핵연료 공정 기술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차이는 다른 데 있었어요. 오후에 나탈리 그랜트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재무부 국제금융보험 리스크 담당 국장급 실무자예요. 보험과 결제가 어디서 막히는지 추적하는 게 나탈리의 일이었죠. 나탈리가 노트북을 열더니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콜드웰, 이거 봐요. 내가 리스크 지도를 새로 그렸어요. 화면에는 핵연료 거래의 흐름도가 떠 있었습니다. 공급, 운송, 보험, 결제가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나탈리가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짚었습니다.
여기요. 보험이 요구하는 검증 항목이 있어요. 이게 통과 안 되면 결제가 안 풀려요. 저는 고개를 숙여 자세히 봤습니다. 검증 항목 목록이 쭉 나열되어 있었어요. 생산 로그의 연속성, 품질 검사 기록, 납기 책임 구조. 생산량보다 이런 항목들이 먼저 체크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얼마나 만드느냐보다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먼저라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나탈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모리엄사 입장에서는 물건이 있어도 검증이 안 되면 돈을 못 걸어요. 리스크를 떠안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제야 퍼즐 한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술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검증이 문제였던 겁니다.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게 거래를 살리는 조건이었어요. 저녁 무렵 유럽 쪽에서 화상 통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클라라 벤체크였어요. 유럽 원전 조달 계약 자문을 맡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클라라의 얼굴이 화면에 떴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유럽도 지금 난리라는 게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죠. 콜드웰, 유럽 상황 전해드릴게요. 클라라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조달 계약들이 다 멈췄어요. 신규 발주가 안 나가요. 이유가 뭡니까? 이행 보증 조항 때문이에요. 지금 계약서에는 납기 실패 시 책임을 분리하는 구조가 많거든요. 공급자 따로, 운송 따로, 품질 따로. 그런데 보험사들이 이 구조를 안 받아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책임 분리 구조, 보험 거부. 왜 안 받습니까? 중간에 하나라도 틀어지면 누구한테 청구해야 하는지 모르니까요. 리스크가 분산되는 게 아니라 리스크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도 안 지겠다는 거죠. 클라라가 화면 공유를 켰습니다. 계약서 조항 하나가 떴어요. 저는 그 문장을 캡처해서 제 증거 파일에 저장했습니다. 이게 이 장의 핵심 증거가 될 거라고 직감했거든요. 클라라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책임을 한 덩어리로 묶는 구조를 찾고 있어요. 공급, 품질, 납기를 한 곳에서 책임지는 형태요. 그런 구조를 가진 데가 있습니까? 클라라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한국이요? 저는 키보드 위에 올려놓은 손이 멈추는 걸 느꼈습니다. 또 한국이었어요. 어디를 파도 한국이 나왔습니다. 통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비교표를 다시 꺼내서 봤어요. 기술 수준 칸은 세 나라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책임 구조 칸은 달랐어요. 유럽은 분산형, 일본은 부분 통합형, 한국만 완전 통합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조사해서 적은 내용이었어요. 가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강점이 기술이 아니라 책임 구조라면, 빨리 짓는 게 아니라 책임을 묶어서 끝내는 게 강점이라면, 그러면 제 반대 논리의 핵심이 흔들리는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불안함은 점점 커졌습니다. 구조 원인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첫째, 검증 로그에 연속성이 있어야 결제가 풀린다. 둘째, 납기 실패 시 책임을 분리하면 보험이 끊긴다. 셋째, 조달과 품질과 운송의 책임이 한 덩어리로 묶여야 거래가 유지된다.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나라. 제 비교표에서 그 나라는 한국뿐이었어요. 그때 이상한 신호가 하나 잡혔습니다. 미국 자국 우라늄 농축 기업 쪽에서 로비 문구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을 빼면 협력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건 기술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공포를 이용한 지연 전술이었어요. 한국이 들어오면 자기네 몫이 줄어드니까 겁을 주는 거였죠. 저는 그 로비 문구를 정책 논쟁이 아니라 이해 충돌로 분류했습니다. 갈등의 성격이 바뀌고 있었어요. 기술에서 권력으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도 한국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이런 식의 방해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증거로 반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겁을 팔고 있었습니다. 같은 편인데도 불쾌했어요. 밤늦게 재무부 내부 메일함에 문서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리스크 분석 메모였어요. 저는 그 문서를 열어봤습니다. 짧았어요. 한 페이지도 안 됐죠. 하지만 마지막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대체 시도는 결제 경색을 먼저 촉발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대체 시도가 경색을 촉발했다. 무슨 뜻인지 알겠더군요. 한국 말고 다른 데서 대체제를 찾으려고 하면 시장이 더 불안해진다는 거였어요. 검증 안 된 곳에 기대면 보험이 빠지고 결제가 막히고 거래가 죽는다. 그 구조가 이미 확인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제 반대 논리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실사팀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어요. 한국 현장에 가서 직접 보기로 한 거죠. 기록 체계부터 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기록, 검증이 아니라 검증의 구조. 거기서 빈틈을 찾으면 아직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창밖에 워싱턴의 야경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어딘가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다음 질문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한국의 기록이 진짜인지 직접 확인하는 것. 그게 이 싸움의 다음 단계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건 새벽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을 빠져나오는데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어요. 12월의 한국은 워싱턴보다 더 매서웠습니다. 저는 코트 깃을 세우고 차에 올랐어요. 실사팀은 저를 포함해 5명이었습니다. 재무부에서 셋, 에너지부에서 둘, 루이스 리베라가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루이스는 재무부 감사팀 실무관이었습니다. 작은 불일치를 끝까지 파고드는 걸로 유명한 친구였죠.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의 새벽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파트 불빛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저는 이 나라가 정말 미국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건 오전 9시였습니다. 연료공정시설 입구에서 한국 측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재훈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품질감사 대응 총괄이라고 했어요. 나이는 50대 초반쯤으로 보였습니다. 인상이 단단했어요. 말투는 조용했지만 눈빛이 흔들리지 않더군요. 한재훈이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브리핑은 최소화해 주십시오. 저희가 보고 싶은 건 설명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한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기록을 원하십니까? 공정추적 로그, 품질 점검표, 감사 서명 원본, 날짜와 서명이 남아있는 자료 전부요. 저는 일부러 차갑게 말했습니다. 상대가 설명으로 포장하려 들면 안 되니까요. 숫자와 서명만 보면 조작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어요. 한재훈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서류 상자 2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상자를 내려놓더니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바인더가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최근 3년치 공정 로그와 점검표예요. 저는 바인더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날짜, 작업자 서명, 검사 항목, 결과값. 한 페이지에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루이스가 다른 바인더를 집어들었습니다. 루이스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페이지를 넘기면서 뭔가를 찾고 있었죠. 여기 누락된 구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루이스가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짚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봤어요. 날짜 사이에 이틀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한재훈이 다가와서 확인했습니다. 아, 그 구간은 설비 점검 기간이었습니다. 가동을 멈췄던 날이에요. 한재훈이 다른 바인더를 꺼내 펼쳤습니다. 설비 점검 로그였어요. 날짜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게 당시 점검 기록입니다. 연결해서 보시면 공백이 아니라 정상 절차예요. 루이스가 2 바인더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결되네요.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빈틈이라고 생각했는데 빈틈이 아니었거든요. 오전 내내 저희는 기록을 뒤졌습니다. 루이스가 앞장서서 의심 가는 부분을 짚었고 한재훈이 그때마다 연결 기록을 꺼내 맞춰줬어요. 샘플링 흔적, 서명 체계, 승인 절차. 루이스가 파고들 때마다 한재훈은 말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문서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기록으로 대답했죠. 점심시간이 지나도 저희는 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노트북에 메모를 계속 적었어요. 한국을 깎아내릴 문장을 찾으려고요. 홍보 과장, 실제와 다름, 검증 불가. 이런 문장을 쓸 근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안 나왔어요. 오후 3시쯤 루이스가 저한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콜드웰, 이상해요. 뭐가? 조작 가설이 성립할 공간이 없어요. 기록 간 연결이 너무 촘촘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성이었어요. 한재훈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서미연 자문관님이십니다. 검증 절차 관련해서 도움을 주실 거예요. 서미연.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규정 기반 연료 안전 검증 분야에서 20년 넘게 일한 사람이에요. 한국인인데 미국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로 알려져 있었죠. 서미연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콜드웰 감사관님, 제가 미국 규정과 한국 자료 공개 범위를 맞춰드릴 수 있어요. 어디까지 보여드릴 수 있는지
규정 문장으로 정리해뒀습니다. 서미언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미국 측 규정 조항과 한국 측 공개 가능 항목이 1대1로 대응되어 있었어요. 깔끔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죠. 이 범위 안에서는 비공개 구역 자료도 열람 가능합니다. 서미언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다시 한번 읽었어요. 이 설계가 없었으면 저희는 핵심 기록에 접근 자체가 안 됐을 겁니다. 그걸 한국인이 미국 규정 언어로 풀어낸 거였어요. 저는 서미언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26년을 버텨온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스쳤어요. 불편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녁이 되자 실사팀은 하루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제 노트북을 열어보고서 초안을 다시 봤어요. 홍보과장이라고 적어뒀던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지웠어요. 근거가 없었으니까요. 루이스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콜드웰 솔직히 어때요? 뭐가? 조작 가설.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조작 가설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었어요. 의심은 이게 가짜 아닌가 해서 왜 이런 체계가 가능한가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불편했어요. 가짜면 깎아내리면 되는데 진짜면 인정해야 하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워싱턴에 돌아가면 문구 전쟁이 더 거칠어질 거라고요. 현장에서 빈틈을 못 찾았으니까 반대파는 다른 방법을 쓸 겁니다. 기술을 공격할 수 없으면 문장을 공격하겠죠. 팩트시트에서 단어를 지우고 권한을 흐리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증거 파일을 열었습니다. 오늘 확인한 기록들을 전부 정리해서 저장했어요. 단단히 묶어둬야 했습니다. 다음 싸움은 기술이 아니라 문서가 될 테니까요. 차창 밖으로 한국의 밤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넌사인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실사를 이겨낼 수 없는 쪽이 문장을 지우려 들면 누가 막을 것인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워싱턴에 돌아온 건 이틀 뒤였습니다. 시차 때문에 머리가 멍했어요. 그런데 공항에서 휴대폰을 켜자마자 메일이 쏟아졌습니다. 23통. 전부 같은 건에 대한 거였어요. 백악관 팩트시트 문구 수정안. 저는 공항 로비 의자에 앉아서 메일을 훑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회람 문서가 돌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 작성된 문서였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관련 권한 표현을 완화 또는 삭제할 것.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완화 또는 삭제, 협력은 유지하되 실질 권한은 비우겠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회람 문서를 캡처해서 제 증거 파일에 저장했습니다. 저항 증거로 분류했어요. 현장 실사에서 확인한 기록 묶음과 같은 레벨에 넣었습니다. 이 싸움이 기술이 아니라 권력이라는 게 문서로 확정된 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재무부 건물로 출근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콜드웰. 돌아보니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양복이 비쌌어요. 넥타이 핀이 금색으로 번쩍였죠. 브래들리 쇼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브래들리 쇼, 미국 우라늄 농축 기업의 최고 경영자였어요. 로비 문구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회의까지 20분 남았습니다. 5분만요. 쇼가 복도 한쪽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장가 쪽이었어요. 사람이 별로 없었죠. 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콜드웰, 한국 건 좀 신중하게 가야 해요. 우리 산업이 위험해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이 들어오면 미국 기업들 설 자리가 없어져요. 지금 투자하고 있는 시설들 다 물거품 됩니다. 저는 쇼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쇼 씨, 지금 시장이 멈춘 건 한국 때문이 아닙니다. 검증된 대안이 없어서예요. 그건 시간 문제 아닙니까? 우리도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요? 언제 됩니까? 쇼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실례하겠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와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쇼의 논리는 간단했어요. 한국을 빼면 자기네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거래를 살릴 수 있는 건 한국뿐이에요. 쇼네 회사가 준비되려면 몇 년은 걸릴 겁니다. 그 몇 년 동안 시장이 버틸 수 있을까요? 오전 11시, 백악관에서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팩트시트 문구 조율 회의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얼굴이 떴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레서디, 백악관 문구 담당 고위 실무 비서관이었어요. 팩트시트의 단어 하나하나를 결정하는 사람이죠.
하디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관련 표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현재 초안에 동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저는 마이크를 켰어요. 하디, 무슨 부담입니까? 국내 산업계에서 반발이 있어요.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균형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균형이요? 일본 쪽에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에 이 정도 권한을 주면 영내 질서가 흔들린다고요. 저는 속으로 욕이 나왔습니다. 영내 질서라니요. 지금 거래가 멈춰서 시장이 죽어가고 있는데 체면 싸움을 하자는 겁니까? 하디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은 이렇습니다. 동업이라는 단어를 빼고 협력 강화 정도로 순화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내용은 유지하되 표현만 바꾸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디, 그건 안 됩니다. 왜요? 표현을 바꾸면 시장이 다르게 읽어요. 협력 강화는 권한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진짜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 그냥 말뿐이라고요. 화면 속 하디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콜드웰, 정치적 현실이 있어요. 정치적 현실이요? 지금 결제가 막혀서 발전소들이 연료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이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문구를 삭제하면 시장은 더 불안해집니다. 미국이 진짜 해결책을 안 내놓는다고 읽을 거예요. 협력처럼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신뢰가 떨어집니다. 하디가 한숨을 쉬었어요. 의견은 알겠습니다. 검토해보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의자의 등을 기댔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삭제판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오후에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일본 쪽에서 공식 채널로 우려를 전달했다는 거였어요. 이치노세 아키라, 일본 원자력 산업 로비 창구 총괄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치노세의 논리는 이랬어요. 한국에 이런 권한을 주면 동맹 내 균형이 무너진다. 영내 질서를 해치는 결정이다. 미국이 신중해야 한다. 저는 그 보고를 읽으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동맹 균열이라는 명분.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은 기득권 방어였어요. 일본도 해결료 시장에서 자기 몫을 지키고 싶은 거죠. 한국이 올라오면 자기네가 밀리니까요. 저는 반박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으로 맞서면 안 됐어요. 계약과 리스크 언어로만 대응해야 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문구 삭제가 시장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구조 분석.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권한이 흐려지면 보험이 먼저 빠진다. 보험이 빠지면 결제가 막힌다. 결제가 막히면 거래가 죽는다. 삭제는 안전이 아니라 위험이다. 저는 그 보고서에 한국 현장에서 확인한 증거들을 첨부했습니다. 공정 로그, 점검표, 감사 서명. 기록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들이었어요. 이걸로 버텨야 했습니다. 저녁 무렵 나탈리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콜드웰, 힘들어 보여요. 힘들죠. 기술로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문장으로 싸우려고 해요. 나탈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삭제파가 버티는 근거가 뭔지 알아요? 뭔데요? 현장 증거가 정치 문장을 이길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현장 증거가 정치 문장을 이길 수 있느냐. 맞는 말이었어요. 아무리 기록이 완벽해도 백악관 문서에 반영이 안 되면 소용없습니다. 결국 싸움은 문장에서 끝나는 거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집단 검증이 필요하다고요. 저 혼자 본 게 아니라 실사팀 전체가 같은 걸 보고 같은 결론을 내리는 장면. 그게 있어야 삭제파를 막을 수 있어요. 저는 한국 측에 연락했습니다. 제한 공개를 요청했어요. 비공개 구역의 핵심 기록을 실사팀 전원이 동시에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답이 왔어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집단 검증으로 삭제를 막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쇼와 하디, 그리고 이치노세. 서로 다른 이유로 한국을 막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쇼는 돈 때문이고 하디는 정치 때문이고 이치노세는 체면 때문이었어요. 이유는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문구를 지워라. 권한을 비워라. 협력처럼 보이게 포장해라.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제가 쓴 반박 문서였어요. 이걸로 버텨야 합니다. 기술이 아니라 문장으로 싸워야 하는 전쟁. 저는 이기고 싶었어요.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거래를 살려야 하니까요. 시장이 죽으면 미국도 죽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현장 증거가
정치 문장을 이길 수 있는가? 그 답을 찾으러 가야 했습니다. 사흘 뒤,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실사팀 전원이 함께였습니다. 재무부에서 셋, 에너지부에서 둘, 루이스 리베라도 옆자리에 앉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 측에서 제한 공개를 승인했다는 연락이 온 건 출발 전날 밤이었어요. 서미언이 규정 문장으로 공개 범위를 확정했다고 했습니다. 미국 측 요구 조건과 한국 측 보안 규정을 동시에 만족하는 선을 찾아낸 거였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잠을 설쳤어요. 기대가 아니라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새벽 5시였어요. 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저는 코트깃을 세우고 차에 올랐습니다. 실사팀원들 얼굴이 다들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오늘이 중요하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현장에 도착한 건 오전 8시였습니다. 한재훈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번보다 표정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들어오시죠. 한재훈이 앞장서서 걸었어요. 저희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회의실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비공개 구역으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길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비쳤죠. 보안 게이트를 3번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게이트 앞에서 서미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미언이 서류 한 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오늘 공개 범위입니다. 미국 규정 조항과 한국 측 보안 기준을 맞춘 결과예요. 저는 그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항목이 23개였어요. 공정 로그, 품질 검사 기록, 설비 가동 이력, 감사 서명 원본, 핵심 자료가 전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미언이 말했어요. 이 범위 안에서는 촬영 빼고 전부 가능합니다. 메모, 복사, 대조 검증 다 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온 게 스스로도 의외였어요. 저는 원래 쉽게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비공개 구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공간이었어요.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었죠. 테이블 위에 바인더와 문서 상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재훈이 설명했어요. 요청하신 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각 테이블에 한 항목씩 배치했고요. 실사 팀원들이 흩어졌습니다. 각자 맡은 항목으로 갔어요. 저는 공정 로그 테이블로 갔습니다. 바인더를 펼쳤어요. 날짜, 작업자, 검사 항목, 결과값, 서명. 저번에 본 것과 같은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범위가 더 넓었어요. 5년치 기록이 전부 있었습니다. 루이스가 옆 테이블에서 품질 검사 기록을 뒤지고 있었어요. 루이스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고, 메모하고, 다시 넘기고. 저는 루이스를 지켜봤어요. 루이스가 틈을 찾으려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조작 가설을 버리지 않는 거죠. 1시간쯤 지났을 때 루이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요.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루이스 옆으로 갔어요. 루이스가 바인더 한 페이지를 짚었습니다. 이 구간, 서명 필체가 달라요. 같은 사람 이름인데 글씨가 다릅니다. 한재훈이 다가왔어요. 바인더를 확인하더니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교대 근무 기록입니다. 이 날짜에 해당 작업자가 야간조에서 주간조로 바뀌었어요. 피로도 때문에 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재훈이 두 서류를 나란히 놓았어요. 날짜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루이스가 두 서류를 번갈아 봤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결되네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또 빈틈이 아니었습니다. 루이스가 파고들 때마다 한재훈이 연결 기록을 꺼내 맞췄어요. 설명이 아니라 문서로요. 말로 변명하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증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오전이 끝나갈 무렵 루이스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콜드웰, 조작 가설 폐기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루이스를 봤습니다. 루이스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얼굴이었죠. 저도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저희는 쉬지 않았어요. 김밥과 커피를 들고 테이블에서 먹었습니다. 한재훈이 추가 자료를 가져왔어요. 설비 가동 이력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펼쳐봤어요. 기계 하나하나의 가동 시간, 점검 주기, 교체 이력이 전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에너지부에서 온 실사팀원이 물었어요. 이 기록은 누가 관리합니까? 한재훈이 대답했습니다. 현장 작업자가 1차로 입력하고 감사팀이 2차로 검증합니다. 3차로 외부 인증기관이 분기마다 확인하고요. 외부 인증이요? 네, 국제 기준에 맞춰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메모했습니다. 3중 검증 체계,
이건 제가 예상 못한 부분이었어요. 현장 자체 기록만 있는 줄 알았는데 외부 인증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실사팀 전원이 한 테이블에 모였습니다. 각자 확인한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먼저 물었습니다. 조작 의심 가는 부분 있습니까? 다들 고개를 저었어요. 루이스도요. 재무부에서 온 다른 팀원이 말했습니다. 기록 간 연결이 너무 촘촘해요. 하나를 조작하려면 연결된 다른 기록도 다 바꿔야 하는 구조예요. 그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에너지부 팀원이 덧붙였어요. 설비 이력도 마찬가지예요. 가동 시간이 공정 로그랑 정확히 맞아요. 이걸 맞추려면 기계 자체를 조작해야 하는데 그건 흔적이 남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둘러봤습니다. 5명의 얼굴이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의심이 끝났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집단 판정이 내려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보고서 초안을 수정했습니다. 가능성이라고 적어뒀던 문장을 확인으로 바꿨어요. 한국의 기록 체계가 검증을 통과했다. 그 문장이 공식 기록으로 남는 거였습니다. 오후 5시 마지막 절차가 남았습니다. 제3자 인증 서명이었어요. 서미연이 서류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외부 인증 기관의 감사 보고서였어요. 맨 아래에 서명과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읽었어요. 핵심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핵심 공정 기록의 연속성이 확인됨. 권위 있는 기관이 찍은 한 줄이었어요. 이 한 줄이 워싱턴에서 버티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장을 나서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비공개 구역 입구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패배감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인정해야 할 것을 인정했다는 느낌이었어요. 채 오르기 전에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콜드웰, 이거 진짜네요. 우리가 틀렸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틀렸다는 말을 입 밖에 내기가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제 편견이 무너졌다는 걸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의 저녁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으로 다음 단계를 그렸습니다. 현장 검증은 끝났어요. 이제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이 결과를 문서로 만들어야 합니다. 삭제파가 문구를 지우려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한테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실사팀 전원이 같은 걸 보고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기록이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증거 파일을 열었습니다. 오늘 확인한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저장했어요. 사진은 없지만 메모와 복사본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싸워야 했어요. 차창 밖으로 넌사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글로 된 간판들이 빠르게 흘러갔어요.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진짜였구나. 숨기는 기술이 아니라 숨길 필요 없는 기록의 구조였구나. 비행기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밤새 보고서를 썼습니다. 눈이 따가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 문서가 워싱턴에서 문구를 지키는 방패가 될 테니까요. 워싱턴에 돌아온 건 밤 11시였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의 야경이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한국에 있었어요. 비공개 구역에서 본 기록들, 실사팀원들의 표정, 서미연이 내민 서류, 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샤워도 안 하고 노트북을 켰어요. 보고서를 다시 봐야 했거든요. 저는 제가 썼던 초안을 열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해결료 공급 협력안, 리스크 분석. 저는 그 제목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뭔가 틀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리스크 분석, 그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한국을 리스크로 분류했어요. 권한을 주면 위험하다. 통제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런 프레임으로 보고서를 썼죠. 하지만 현장에서 본 건 달랐습니다. 한국은 리스크가 아니라 리스크를 끝내는 구조였어요. 저는 제목을 지웠습니다. 새로 적었어요. 해결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한국 협력 구조 분석, 제재와 통제의 언어를 줄이고 검증과 책임의 언어를 넣었습니다. 그게 제가 현장에서 본 진짜 모습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재무부로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나탈리가 찾아왔어요. 콜드웰, 한국 다녀왔다면서요? 어땠어요? 저는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짜였어요. 진짜요? 기록이요? 조작 가설이 성립할 공간이 없었어요. 나탈리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더니 화면을 보여줬어요. 나도 그 사이에 정리한 게 있어요. 시장 신호 분석이에요. 화면에는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보험 가입률, 결제 승인율, 계약 체결 건수, 3가지 지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나탈리가 손가락으로 그래프를 짚었습니다. 여기 봐요. 러시아 공급 차단 발표 이후로 보험 가입률이 먼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결제 승인율, 그 다음에 계약 건수. 순서가 있군요. 네, 보험이 먼저 반응해요. 보험사들이 리스크를 잃고 빠지면 결제가 막히고 거래가 죽는 거예요. 저는 그 그래프를 자세히 봤습니다. 패턴이 선명했어요. 보험이 시장의 선행 지표였던 겁니다. 나탈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보험사들이 뭘 보고 판단하느냐예요. 뭘 봅니까? 권한이요? 문서에 적힌 권한, 협력이라고만 써 있으면 안 돼요. 누가 책임지는지, 어디까지 보증하는지가 명확해야 보험이 붙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문구 삭제가 왜 위험한지 명확해졌거든요. 권한 표현을 지우면 보험사들이 읽는 신호가 흐려집니다. 신호가 흐려지면 보험이 안 붙어요. 보험이 안 붙으면 결제가 막히고 거래가 죽습니다. 삭제는 안전이 아니라 공포를 키우는 거였어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나탈리가 정리한 내용을 반영했어요. 문구 삭제가 시장 공포를 증폭시키는 구조라는 섹션을 추가했습니다. 보험이 먼저 반응하고 결제가 막히고 거래가 죽는 순서를 도식화했어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설명하는 방식이었죠. 오후에 베선트 장관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들고 장관실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베선트 장관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회색 하늘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콜드웰, 한국 현장은 어땠나? 베선트 장관이 돌아보지 않고 물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장관님. 진짜라니? 기록이요. 조작 가설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실사팀 전원이 같은 결론을 냈어요. 베선트 장관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장관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이 며칠간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습니다. 보고서 가져왔나? 네. 저는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베선트 장관이 받아서 첫 페이지를 봤어요. 제목을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목이 바뀌었군. 네. 리스크 분석에서 안정화 구조 분석으로 바꿨습니다. 왜? 현장에서 본 게 그거였으니까요. 한국은 리스크가 아니라 리스크를 끝내는 구조였습니다. 베선트 장관이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삭제파가 아직도 밀고 있어. 알고 있습니다. 하디가 오늘도 문구 수정안을 돌렸어. 동업 표현을 협력 강화로 바꾸자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었군요. 장관님, 문구를 바꾸면 시장이 다르게 읽습니다. 보험사들이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면 거래가 안 살아나요. 알아. 그래서 자네 보고서가 필요한 거야. 베선트 장관이 보고서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걸 결제 기준으로 쓰겠어. 정치적 안전이 아니라 시장 안정으로 판단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기준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통제냐 허용이냐가 아니라 거래가 사느냐 죽느냐. 그게 새로운 기준이 된 거였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삭제파의 논리가 뭐였는지. 처음에는 기술을 공격했어요. 한국 기술이 믿을 만하냐, 검증이 됐냐. 그런데 현장 실사에서 기술 논쟁이 끝났습니다. 기록이 진짜라는 게 확인됐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정치를 공격했어요. 국내 산업이 위험하다. 동맹 균형이 무너진다. 하지만 그것도 버티기 어려워졌습니다. 시장이 죽으면 산업도 죽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체면뿐이었어요. 쇼는 자기 회사 체면, 하디는 정치적 체면, 이치노세는 일본의 체면.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감정에 맞대응하지 않기로 했어요. 계약과 리스크 언어로만 반박하는 게 더 효과적이니까요. 저녁 무렵 이상한 문서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재무부 내부 기록 보관소에서 온 거였어요. 서미연 관련 자료였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열어봤어요. 서미연이 과거에 로비 압박을 거절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15년 전이었어요. 당시 미국 쪽 기업이 한국 검증 자문 라인에 압력을 넣었대요. 특정 절차를 건너뛰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서미연이 그걸 규정 위반으로 차단했습니다. 공식 문서로 거절 사유를 남겼어요. 저는 그 기록을 읽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26년을 버틴 방식이 이거였구나. 말로 싸우지 않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 거절도 문서로, 승인도 문서로.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였어요. 저는 그 기록을 보고서의 배경 자료에 반영했습니다. 서미연의 거절 기록이 한국 검증 체계의 신뢰 출처라는 문장을 넣었어요. 사람의 시간이 정책의 근거가 되는 구조. 그게 제가 본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밤 9시,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보고서를 마무리했어요. 창밖에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빌딩 불빛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화면을 봤습니다. 보고서가 완성됐어요. 제목부터 결론까지 전부 바꿨습니다. 제재와 통제의 언어를 줄이고 검증과 책임의 언어를 넣었어요. 대체 가능이라는 단어도 삭제했습니다. 한국은 대체 가능한 옵션이 아니라 거래를 살리는 기준이었으니까요.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봤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피곤했지만 이상하게 개운했어요.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백악관 발표에서 핵심 문구가 살아남는 것. 그게 마지막 관문이었어요. 보고서는 완성됐지만 삭제판은 아직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디가 수정안을 계속 돌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다음 싸움을 그렸어요. 공식 문서가 이 결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베선트 장관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내일 백악관 회의. 자네도 참석해.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주먹을 쥐었어요.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백악관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방에 들어온 건 처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오늘 결정되는 문구 하나가 시장을 살리거나 죽일 거였거든요. 저는 가방을 꽉 쥐고 자리에 앉았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와 있었어요. 베선트 장관이 맨 앞줄에 앉아 있었고 라이트 장관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가렛 하디도 보였어요. 하디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직 포기 안 했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회의 시작 전에 하디가 서류를 돌렸습니다. 팩트시트 수정안이었어요. 저는 그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첫 페이지를 열자마자 인상이 찌푸려졌어요. 동업이라는 단어가 지워져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협력 강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나탈리를 봤어요. 나탈리도 같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탈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건 타협이 아니라 후퇴였습니다. 하디가 앞에 나가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번 수정안은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겁니다. 동업이라는 표현이 국내외에서 오해를 살 수 있어요. 협력 강화로 바꾸면 실질적인 내용은 유지하면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하디, 그건 틀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저를 봤어요. 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문구를 바꾸면 시장이 다르게 읽습니다. 협력 강화는 권한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돼요. 보험사들이 그걸 보고 판단합니다. 권한이 흐려지면 보험이 안 붙고 보험이 안 붙으면 결제가 막히고 거래가 죽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보고서를 꺼냈어요. 현장 실사 결과와 시장 신호 분석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실사팀 전원이 한국 현장에서 기록을 확인했어요. 조작 가설은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시장 분석 결과, 문구 삭제가 오히려 공포를 키운다는 게 확인됐어요. 하디가 반박했습니다. 콜드웰, 그건 기술적인 분석이잖아요. 정치적 현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치적 현실이요? 지금 결제가 막혀서 발전소들이 연료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문구 하나 바꿔서 체면 살리려다가 시장을 죽이면 그건 정치적 실패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하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어섰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거든요. 대통령이 자리에 앉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앉으세요. 대통령이 테이블을 둘러봤어요. 상황 보고 들었어. 해결료 공급망 문제지? 한국이랑 협력하는 게 답이라고? 베선트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네, 대통령님. 현장 실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기록 체계가 검증을 통과했어요. 그래? 그럼 뭐가 문제야? 하디가 끼어들었습니다. 대통령님, 문구 문제가 있습니다. 동업이라는 표현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협력 강화로 순화하는 게 안전합니다. 대통령이 하디를 봤어요. 협력 강화? 그게 무슨 뜻이야? 하디가 대답하려는데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문구를 바꾸면 시장이 불안해집니다. 권한이 없다는 신호로 읽히거든요. 삭제가 안전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대통령이 저를 봤어요. 자네는? 에단 콜드웰입니다. 재무부 제재감사분석실 선임 감사관이에요. 아, 현장 가서 확인한 사람이구먼. 네. 진짜였어? 네, 대통령님. 기록이 진짜였습니다. 대통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원한대로 가자. 동업 표현 유지해.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하디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단이 내려진 거였어요. 대통령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타협해서 약하게 보이면 안 돼.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대통령이 나가고 회의실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뒤 베선트 장관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콜드웰, 잘했어. 감사합니다, 장관님. 자네 보고서가 결정적이었어. 증거가 있으니까 대통령도 판단할 수 있었던 거야.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20년 경력 동안 이런 칭찬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오후에 백악관 공동 발표가 나갔습니다. 팩트시트가 배포됐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그 문서를 열어봤습니다. 핵심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을 핵연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전략 동업 파트너로 지정한다. 동업이라는 단어가 살아있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어요. 진짜 된 거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도미노가 시작됐습니다. 유럽 조달 라인에서 신호가 왔어요. 백악관 발표를 보고 계약 문구를 재정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업 구조에 맞춰서 새 계약을 준비하겠다고요. 클라라 벤체크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콜드웰, 유럽 쪽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백악관 발표가 신호가 됐어요. 그렇군요. 보험사들도 반응하고 있어요. 권한이 명확하니까 리스크 평가를 다시 하겠대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시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반발도 있었어요. 일본 쪽에서 즉각 반응이 왔습니다. 이치노세 아키라가 공식 채널로 우려를 표명했어요. 동맹 균형 문제를 다시 제기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백악관 발표가 이미 나갔으니까요. 결정을 뒤집으려면 증거가 필요한데 이치노세한테는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지연 논리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쇼도 마찬가지였어요. 브래들리 쇼가 언론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국 산업이 위험하다.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반응이 시원찮았어요.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밤 9시 한국 측에서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저는 뉴스로 그 내용을 봤습니다. 한국은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짧은 성명이었어요. 하지만 핵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책임 있는 파트너. 그게 한국이 말하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증거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기록했어요. 백악관 회의, 대통령 결단, 팩트시트 확정, 유럽 반응, 일본 반발. 하나하나 날짜와 시간을 적었습니다. 이게 공식 기록으로 남아야 하니까요. 파일을 저장하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팩트시트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전략 동업 파트너. 그 5글자가 눈에 박혔어요. 저는 처음에 이 단어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한국에 권한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통제를 놓치면 질서가 무너진다고 믿었죠. 그런데 틀렸습니다. 통제가 답이 아니었어요. 검증 가능한 책임이 답이었습니다. 의자의 등을 기대고 천장을 봤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피곤했지만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나탈리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콜드웰 아직 있었어요. 수고했어요. 오늘 진짜 대단했어요. 뭐가? 회의실에서요. 하디한테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 처음 봤어요. 저는 웃었어요. 할 말은 해야죠. 나탈리가 나가고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어요. 이 변화가 어떻게 사람의 시간으로 회수되는지, 서미연이 26년을 버틴 기록, 한재훈이 현장에서 보여준 기록, 그 시간들이 어떻게 인정받는지 정리해야 했습니다. 저는 새 파일을 열었어요. 최종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핵연료 공급망 안정화 협력 최종 결과 보고. 이게 마지막 작업이었습니다. 창밖에 워싱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불빛들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끝내야 했습니다. 제대로 된 기록으로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건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베선트 장관 결재를 받고 백악관 기록 보관소에 공식 등록됐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등록 완료 알림을 받았습니다. 화면에 뜬 문서 번호를 보면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끝났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이랬어요. 핵연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한미 전략 협력 구조 분석. 처음 제가 썼던 제목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리스크 분석이었거든요. 한국을 리스크로 분류했었죠. 권한을 주면 위험하다. 통제를 놓치면 안 된다. 그게 제 출발점이었어요.
하지만 결론은 정반대였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은 대체 가능한 옵션이 아니라 공급망 안정화의 기준이다. 대체 가능이라는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렇게 분류했던 단어였는데요. 현장에서 본 것, 시장에서 확인한 것, 회의실에서 싸운 것, 그 모든 게 그 단어를 지우게 만들었어요.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서미연의 기록을 다시 봤습니다. 재무부 내부 보관소에서 찾아낸 자료였어요. 서미연이 26년 동안 남긴 검증 기록, 거절 문서, 절차 설계 메모. 한 사람이 미국 규정 속에서 버틴 시간이 전부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고서의 배경 섹션에 반영했어요. 한국 검증 체계의 신뢰 출처라는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서미연의 이름을 직접 넣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시간이 정책의 근거가 됐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개인의 버팀이 국가의 선택을 가능하게 한 거였어요. 나탈리가 보고서를 읽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콜드웰, 이 배경 자료는 어디서 찾은 거예요? 내부 보관소에 있었어요. 20년 넘게 쌓인 기록이더라고요. 한 사람이 이걸 다 남긴 거예요? 네. 나탈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대단하네요. 말로 안 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보고서 제출 후 저는 후속 회의에 참석했어요. 핵연료 공급망 관련 실무 조율 회의였습니다. 회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바꿨어요. 한국을 표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전에는 대체 공급원 후보라고 적었거든요. 옵션 중 하나라는 뜻이었죠. 이번에는 전략기준 파트너라고 적었습니다. 옵션이 아니라 기준. 그게 제 편견 철회의 방식이었어요. 말로 선언하는 게 아니라 문서 표기를 바꾸는 것. 그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에서 아무도 그 표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베선트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참석자들도 받아들였습니다. 기준이 바뀐 게 공식화된 순간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국은 안 된다. 권한을 주면 위험하다. 통제를 놓치면 질서가 무너진다. 그게 20년간 제가 믿어온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현장에서 기록을 봤을 때 제 가설이 무너졌습니다. 시장 신호를 분석했을 때 제 프레임이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회의실에서 삭제파와 싸울 때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빌딩 불빛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화면을 봤습니다. 팩트시트 문구가 떠 있었어요. 전략 동업 파트너. 그 단어가 아직도 눈에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삭제파가 사라진 게 아니었거든요. 쇼는 여전히 로비를 하고 있었고 하디는 물러났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치노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연 논리를 반복하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문구를 지우려는 손은 다시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정권, 다음 위기, 다음 협상, 언제든 같은 싸움이 반복될 수 있었어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축하가 아니라 경계로 마무리했어요. 보고서 맨 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본 협력 구조는 지속적인 검증과 기록 관리를 전제로 한다. 기준이 흐려지면 시장 신뢰도 흐려진다. 경고였어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바뀐 기준은 이미 문서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백악관 팩트시트, 재무부 보고서, 실사팀 결과 기록, 전부 공식 문서로 남았어요. 누군가 뒤집으려면 그 문서들을 전부 뒤집어야 했습니다. 그건 쉽지 않았죠. 저는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어요.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대부분 퇴근한 시간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어요. 구름이 거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바뀐 건 한국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록 때문이었어요. 숨기는 기술이 아니라 숨길 필요 없는 구조.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문서로 증명하는 방식. 그게 저를 바꿨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가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어요. 재무부 복도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통제가 아니라 신뢰. 그게 새로운 기준이었어요. 저는 20년 동안 통제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검증 가능한 책임, 기록으로 남는 신뢰. 그게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요. 저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12월의 워싱턴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나탈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고했어요. 내일 봐요. 짧은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몇 개 더 보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서 있었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게 이 모든 일의 결론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